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바른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에서는 2022년 가을 무렵부터 발생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 12월 7일에 PF 대출 사업장의 시공사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였고, 2023년 3월 21일에는 PF 대출 사업장의 시행사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웨비나로 PF 대출 사업장에서 PF 대출 위기 상황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김소연 변호사님이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업 구조 개선, 소위 워크아웃이죠, 구체적인 절차와 시공사 교체에 따른 재반 리스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김소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와 그다음에 이 워크아웃 절차로 인해서 시공사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여러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구조 개선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 재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기업구조 개선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진행되며 저희가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워크아웃은 자율협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회생이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정관리 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협약은 완전히 사적인 약정으로 진행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무조정 협약이고,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채무조정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거친 회생계획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반면에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이 되며 총 채권액의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율협약은 은행 중심 채권단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며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율협약은 완전히 사적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략적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로 구체적인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 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부실징후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게 통보가 되며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부실징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자금 차입 없이는 차입금이라던가 대출금 등 채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실징후 기업으로 통보가 되면 해당 기업은 본인들이 왜 부실징후 기업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는 자구 계획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대출금을 갚아나갈 건지 채무를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자구계획서와 본인의 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채권은행 단독에 의한 관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절차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주채권은행은 계속적으로 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신규 여신을 중단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만기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여신 한도나 금리 변경과 같은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전장입니다. 부실증후기업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의제기라던가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 개시라던가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절차 개시 신청 3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 저희가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입니다.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데 그 주채권은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나 장소, 회의 안건, 그 다음에 금융채권자 목록,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되는 금융채권자의 경우에는 왜 배제되었는지 그러한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제 배제를 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채권자, 그 다음에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1 미만인 소액금융채권자, 그 다음에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 절차 진행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입니다. 통보에서 배제된 금융채권자는 기초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배제된 금융채권자도 협의회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이제 배제를 거절을 할 수가 없고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이제 협의회에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할지 결의가 필요한데 이 결의의 정족수는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찬성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결의사항은 뭐 이런 결의사항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결의 전까지 이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채권은행은 그 결의 전까지 채권 행사 유예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자산 실사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예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서는 이제 변제, 상계, 그다음에 담보권 행사, 추가 담보 취득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제 유예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실징후 기업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제3자 명의의 담보권 실행도 하지 않도록 유예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도 유예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결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개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입니다. 이 기업 개선 계획은 뭐 쉽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돈을 갚아 나갈 것인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돈을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기업 개선 계획은 주채권은행이 작성을 해서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뭐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그 대주주의 사재를 통한 지원,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자, 요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대주주가 이제 포함이 되느냐, 요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대주주가 포함이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자산의 매각, 그 다음에 계열 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 뭐 대주주 사재를 통한 지원, 인원 감축을 포함한 비용의 절감, 이런 내용들이 기업 개선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 채권 행사 유예 기간 내에 채권자 협의회에서 기업 개선 계획을 결의를 해야 합니다. 기업 개선 계획에서는 채무 조정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채무 조정이라 함은 상환 기일의 연장, 그다음에 원리금, 대출금이라던가 이자율의 감면, 그다음에 출자 전환 이런 것들이 채무 조정에 포함이 됩니다. 출자 전환이라 함은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뭐 예컨대 뭐 채권액 1주당 채권액 뭐 5,000원, 1주당 뭐 채권액 10,000원 이렇게 소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서 채권자들이 그 소멸되는 채권액만큼 주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원리금 감면이라던가 출자 전환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감액되거나 소멸되는 그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주채무가 소멸되게 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서 보증채무 역시 감액이 되고, 이는 출자 전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채무 조정에 의해서 주채무가 소멸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그 동일하게 보증인이나 연대 채무자들에게 대해서도 주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 개선 계획 중에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공여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출 대여, 시설 대여, 지급 부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협의의 의결에 따라서 신규 신용공여가 가능한데, 기존 신용공여 조건 변경, 그러니까 대출 조건 변경은 신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신규 신용공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 채권자가 채권액에 비례해서 신용공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이제 기업 개선 계획상 그 신규 신용공여를 하겠다고 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신규 신용공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 추가 대여를 하겠다, 신규 대여를 하겠다라고 기업 개선 계획상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 자체만으로서 곧바로 대여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대여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역시 이제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행약정, 그러니까 기업 개선 계획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대여를 해달라거나 이제 채권자에게 너는 채무자에게 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 개선 계획이 결의가 되면은 이제 기업이랑 채권자 협의회는 1개월 이내에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이행 약정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금융 채권자 구성원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결의에서 반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 채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판례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 채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이행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기업 개선 약정의 체결을 통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 그러니까 채무를 감액을 해준다거나 이자율을 감소를 시켜준다거나 하는 그런 권리는 그 이행 약정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고, 그 이행 약정에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그 양보한 권리,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양보하였던 권리, 그러니까 감면을 시켜줬던 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채권자 협의회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금융 채권자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이제 결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전 내용인데, 그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서 이제 워크아웃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워크아웃 절차는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이로써 워크아웃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만약 이제 워크아웃 절차 개시가 되어서 시공사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교체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채권 은행이랑 시공사는 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PF 사업장 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것이 대주의 채권회수에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정상진행 사업장,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을 보류 사업장,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장을 분류하게 됩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것이 이제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정상 진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결국 완공을 해야 대출금을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공을 위해서 사업비를 더 투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신용공여라던가 만기 연장이라던가 이러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추가 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정상진행 사업장의 이행약정을 보면은 그 대출금 이행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일반적인 PF 대출 약정이나 뭐 관리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정산이 우선하게 되어서 이 두 가지 약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F 대주단에서 뭐 대출금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대출금 정산을 우선적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그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이 PF 대출 약정이라던가 신탁계약상 그 정산 내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PF 대주가 이행 약정을 위반하고 대출금 정산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PF 대주가 손해배상이라던가 위약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보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는 것이 좀 더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시공사 교체나 사업장 매각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공사 교체나 사업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자금 보충이라던가 뭐 채무 보증, 후순위 대여와 같이 신용공여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신용공여를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공사 교체, 사업장 매각이 승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그 리파이낸싱이라든가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 결국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표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회에서 좀 과감하게 뭐 시공사 채무 보증이라던가 후순위 대여 해소 이런 전제 조건들을 좀 빼는 제외를 하고 쉽게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지급정지라던가 워크아웃,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이런 것들을 공사도급계약 해제 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공사도급계약 해제 사유를 저희가 도산 해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산 해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 해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PF 대출 약정에서 워크아웃 개시는 유치권 포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데, 시공사가 유치권을 포기를 하더라도 하도급업자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자의 이제 하도급 대금을 직부를 함으로써 하도급업자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좀 방어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교체가 되는 경우에 이제 수분양자가 시공 능력이라던가 브랜드 가치 하락 이런 것들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이 실제로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반환을 해줘야 하고, 중도금 반환으로 인해서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이 감소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교체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 증액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주택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법 시행규칙상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고려를 하셔서 시공사 교체를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맡은 시공사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현수 변호사님이 최근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법인 바른의 우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그 현재 이제 PF 대출 위기 상황이 단순히 시공사나 시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으로 인해서 신탁사로 그 위험 사항이 전이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신탁사는 시공사 신용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동산 PF 대출 약정에 있어서 그 내부적 분담 관계하고는 별개로 사업 시행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사업 주체에 해당하는데, 만일 이러한 신탁사 자체에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가 전이된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증권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이 신탁사로 그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 자체가 2022년 말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책임증권 관리형 토지 신탁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구체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많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 양상이 최근에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작년에도 이제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 근본 웨비나에 이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근본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 유의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현재 그 대법원 판결이나 좀 확정된 법률 관계로 정리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는 점은 좀 유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PF 대출 위기 상황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2023년 12월 말 시공 능력 순위 16위죠.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2024년 2월 달에는 시공 능력 순위 105위인 이제 새천년 종합건설이 법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122위 선원건설도 마찬가지로 법인 회생을 신청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시공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공사에 대한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그런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공사 원가가 급등하고 노조 파업이 장기화됐으며 주 52시간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승용공들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누적된 대외악재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간을 미준수하는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책임준공 확약 위반으로 이어졌고, PF 대출 채무에 대한 시공사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는 사실상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데, 결국 그 결과가 시공사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 파산 등 도산 상황의 발생을 촉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채무 인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부채 증가가 되고 재무가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대출 약정상의 EOD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EOD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주가 해당 PF의 만기 연장 거부를 하거나 채권 실행 절차를 개시하게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주들도 전부 대주가 아니라 일부 대주만이라도 이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일부 대주만 이제 채권 실행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공사의 채무가 급증하고 채권 실행 절차로 인한 리스크가 다른 PF 사업에도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타 PF 프로젝트에서는 기성 미수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가 현장을 이탈하기 때문에 타 PF에서도 역시 책준이 미행됩니다. 결국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자 누적이 되고 시공사의 단기 자금 유동성이 제한돼서 워크아웃을 도산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산 상황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책임 준공, 그러니까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리스크가 이제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 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PF 대출의 상당 부분이 신탁 사업으로 진행되고 국내 신탁사는 14개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상이나 차입형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사로 그 책임이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2년 말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의 경우에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못하게 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신탁사는 자신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그러한 그 책임준공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까지의 공정률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전 리스크 대비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들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특히 제가 이 실무상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의 경우에 이 계약서의 해석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도 확정된 대부분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해석 내 역시 부족해서 법률 관계 역시 미정립된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 당사자들 간에는 법률적 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사로 부동산 PF 대출 위험이 전이되는 경우에는 결국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PF 대출 약정 당사자들 모두에게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다수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기사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주들이 신탁사에게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상의 법률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고찰해 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의 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신탁사가 자신의 책임준공 기간 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신탁계약, 신탁상품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용이 부족한 시공사의 경우 신용이 우량한 신탁사가 신용을 백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PF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대신해서 이행을 해야 되고 만일 이를 미이행하게 되면 대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즉 대출 원리금 및 연체 이자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약정입니다. 결국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이 있고 신탁사의 책임준공 기간 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만일 신탁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입니다.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확약상 문구의 예시로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확약의 계약서상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문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시공사 책임준공 기간으로부터 6개월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만일 책임준공 의무를 책임준공 확약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 위반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주에게 배상할 것입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확약상 문구입니다. 결국 이 확약상 문구에 비추어 보면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발생 요건에 따라 구분한다면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시공사 책임준공 의무가 위반돼야 되고 그 다음엔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간 내 책임준공을 이행을 하는 것이 책임준공 의무의 발생의 요건입니다. 이를 조금 뭐 크게 나눠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설명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에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하는 경우입니다. 즉,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이내에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하면 일반적으로는 신탁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앞서 설명드린 책임 준공 확약의 문구, 그러니까 신탁사의 책임 준공 확약의 문구에 따르면 그 부수 항목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된다든지 라는 내용들이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무 역시 신탁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초과하고 시공사가 그 이내에 준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시공사라고 하면 대체 시공사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에서 이내에서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탁사의 책임 준공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위반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제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확약상 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까지 손해배상의 범위로 삼고 있지만 그 건축물 준공으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 공제 여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의 범위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을 초과하고 시공사가 미준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신탁사 책임 준공 의무도 발생을 하고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또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여러 구상관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탁사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관계 문제는 신탁사가 어느 경우에라도 손해배상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경우에 통틀어서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신탁사 책임 준공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가장 전제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가 위반이 전제가 되고, 신탁사는 책임 준공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하기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PF 대출 약정상 책임 준공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EOD 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한 경우이고요. 물론 EOD 선언이나 기한이익 상실 선언이 필요한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책임 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중첩적 채무 인수가 발생하게 됐고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속되는 상황 모두가 전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의 문제도 있고, 의무 위반 시 손배 범위나 구상권의 문제, 위탁자와의 각종 법률 관계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구분된 것처럼 신탁사 책임 준공 기간 내 대체 시공사나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신탁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 위반, 즉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게 실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주들이나 신탁사의 인식도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 책임 준공 확약상 이슈는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준공 확약의 문구상 만일 시공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시공사의 예정 준공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가 되고,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하자나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신해서 신탁사가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확약 문구상으로 신탁사의 리스크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뭐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제 신탁사가 그 자신의 책임증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발생 가능성만 존재한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신탁사가 이제 책임증권 기간 내에 신탁사가 이제 그 대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공사의 책임증권 의무가 위반되는 상황에서 또 그 신탁사가 이제 준공을 위해서 다른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결국 뭐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도구 계약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지만 PF 대출 약정의 성격상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탁사가 자기 계정대를 열어서 자금 부족을 충당을 시키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이때는 뭐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시행사에 대한 대여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간 내에 대체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한 경우라고 하면 결국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위반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뭐 대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가 뭐 문제가 됩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국 중첩적 채무인수에 이르게 되는데, 만일 근데 그 사이에 준공을 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치를 공제할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와 또 시공사에게 기책이 없는 사유까지 책임준공 기간 도가시 자동 채무인수한다라고 하면 시공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한 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기책 없는 사유로 책임준공 기간 미준수나 대주단의 책임준공 기간 유예 등을 했을 때는 시공사가 또 그러한 리스크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이 PF 리스크를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탁사가 준공을 완료했다면 신탁사가 대주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회수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책임준공 의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서 많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설명드리면, 책임준공 의무는 결국 시공사가 대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물적 담보 역할입니다. 또 책임준공 의무는 대주에 대한 신용 공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대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판결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책임준공 의무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책임준공 확약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극한적인 사유 이외에는 책임준공 기간 이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일 인허가에 대한 문제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만일 준공하기 어려운 그 책임준공 기간 이내에 준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또는 책임준공 기간의 도가가 매우 경미한 경우, 수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등에까지 만일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미이행했다라고 해서 대출 원리금을 전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책임준공 확약의 그런 신용 공여로서의 성격을 당연히 갖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또 특히 이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탁사나 시공사의 대출 약정에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약관성을 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만일 이제 이러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에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한 경우라면 대주들은 준공 건축물의 매각이나 담보대출 전환 등으로 피해보 대출 약정을 유지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나 연체 이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만일 엑시트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느 한 당사자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전체적인 그 위험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방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자, 신탁사 책임 준공 기간 초과 시 시공사가 준공하는 경우입니다. 신탁사 책임 준공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대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대주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의 문제인데요. 이 자체로만 보면 약정상으로 신탁사의 책임 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그 자신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신탁사의 입장에서는 만일 그러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나서 그 책임을 차주나 시공사 등에게 구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의 문제점은 신탁사가 자신의 약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구상권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약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라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인 결론입니다. 또 신탁사와 차주의 대주에 대한 부담관계가 과연 연대 채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가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대 채무와 달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기 때문에 연대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고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건축물의 가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신탁 재산에 대한 처분권 등 변제자 대의가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신탁사가 신탁 개정대의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신탁사는 자금 부족 시에 신탁 개정 대여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하는데요. 이때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 계약에 연대 책임을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는 자신의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 차주나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또 이제 판례를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문제들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법률적 논리로서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후에 신탁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일 이를 독립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효과를 본다고 하면 구상권 등은 행사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이를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연대 의무 등으로 본다고 하면 구상권 등이 행사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약정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석론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변제자 대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아예 변제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변제로 본다면 변제자 대의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그 자체로만 본다면 변제자 대의에 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례를 소개를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소개드리는 판결은 시공사가 이제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한 뒤에 자신의 구상관계를 진행하는 소송 중에 하나로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신탁사를 상대로 해서 걸었던 소송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뭐 내용을 보시면 결국
이 시공사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변제자 대의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만일 그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대물 변제의 의미까지 지니므로 구상권의 존속 및 대주의 권리 취득과 동시에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1심이고요.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책임증금 의무 불이행 자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해서 대의변제하고도 해당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라고 중앙지법에서는 1심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즉 시공사의 책임증금 의무 위반 시 자신의 책임증금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구상관계나 위탁자 지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입장을 바꿨는데요. 대의변제에서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그 계약상에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특히 여기 이제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수행에 있어 책임증금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만 기책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 기책의 정도에 따라서 위탁자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시공사에라고 이제 고등법에서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시공사가 주식 근질권, 그러니까 대의 변제 후 그 시행사의 주식 근질권 행사를 토대로 해서 주주지위 확인 임시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공사가 책임증금 의무를 불이행해서 대출금 채금을 체위 변제하고 그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러므로서 이 주지 확인 임시가처분을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기각했고요. 이 항고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동일하게 신성실의 원칙이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소개해드리는 판결은 시공사의 신탁사에 대한 매각 절차 이행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도 시공사가 책임증거 의무를 위반했고 책임증거 의무 위반 후 대의변제한 다음에 신탁사에 대해서 매각 절차 이행을 청구한 건입니다. 물론 이 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시공사의 대의변제 기한 우선 수익권자 지위 취득을 인정을 하지만 다만 계약상 절차가 이행되지 요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 판단의 내용들을 좀 보면 결국은 시공사가 책임증거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책임증거 의무를 위반해서 대의변제한 후에 그 회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 뭐 시행권이나 신탁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책임증거 의무에 대한 귀책이 없이 책임증거 기간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은 지금까지 이제 뭐 그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법원의 입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뭐 발표를 마치고요. 그 관련한 뭐 판결 진행이나 또 구체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때 또 한번 다른 것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세션입니다. 김용우 변호사님이 부동산 PF 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물 바른의 김용우 변호사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기본 구조, 다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보증 청구, 그다음에 직접 지급 청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주로 이제 협력업체 입장에서 자신의 공사 대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청이 지금 무너져가는 입장에서 원청한테 직접 지급을 받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보증 기간, 즉 지급 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발주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지급 청구, 이렇게 직불 청구라고 하죠. 요걸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고 요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거래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일반적인 건설산업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번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법률관계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직불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 효과가 아주 세밀하게 좀 다르게 그리고 이 소멸 시점에 완전히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이 규정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 항목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도급의 기본적인 건설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나눠볼 수 있고 원도급에 이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인이라고 즉 보통 이제 발주자라고 용어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을 이제 하도급과 관련해서 하도급을 하는 위임하는 사람은 이제 보통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도급과 관련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을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 그리고 건설법에서 하수급인이라고 불러서 사실은 이 용어가 수급사업자와 수급인이 굉장히 용어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이라는 점은 좀 염두에 주셔서 용어를 먼저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일반 건설법이 적용되고 하도급법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해주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일단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먼저 이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기본적인 규모에 관한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위탁, 우리 건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 위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급사업자는 무조건 중소기업자여야만 된다. 이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한 1,000억 이하, 그다음에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는 중견기업도 안 되고 대기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그런데 원사업자는 중견기업도 되고 대기업도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자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소기업자가 되려면 적어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액을 초과해야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한테 위탁하는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이 넘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계열회사 조그만 회사를 중간에 껴서 법률관계를 만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은 이제 공정위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시하는 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사업자가 되고 규모와 관계없게 무조건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본인의 업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건설한테 위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건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하나 들으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하도급에 보시면은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당연히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자 사이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최근 시공능력 평가액이 40억 이상이고 원사업자가 더 큰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원도급 관계를 보면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한테 원도급 하는 경우에 당연히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고요.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하도급법은 법령 자체가 이제 하도급거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하도급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이 규모 원도급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니까 이런 전체적 입장을 정의하시면 되고 다만 이 모든 법에는 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준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뒤에서 보신 이제 직불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보증 청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은 의무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사업자와 수급사 사이에서는 하도급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건산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수구인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런데 원도급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해줬다면 그때는 해줘야 된다라고 약간은 달리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이제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소규모의 공사이거나 공사기간 단기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 따르면은 공사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직불 합의, 직접 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또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급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급 대급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하도급법에 예전에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A제로 이상인 경우에는 요 이제 지급 보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2020년부터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건사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직불 합의가 한 경우 면제가 된다. 그런데 이 하도급법과 건산법에 따른 이 계약 이행 보증 의무가 세밀하게 좀 다른데 특히 이 동시에 수급사업자는 이제 원사업자에게 계약 이행 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보증을 하는데 이 관계를 이제 동시행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행 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입지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의 입장에 있는 이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가 이행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지급보증서를 안 주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먼저 지급보증서를 이행보증서를 교부를 했다면 그리고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교부받은 이행보증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하도급법 제13조의 제10항인데요. 요거는 2014년부터 생겨진 조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조문인데 이 규정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산법에 따른 그 하수빈의 이제 수급인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은 이제 선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내용들을 보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공사 지급 보증을 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도법에 따르면. 그런데 뭐 40일, 50일 이후에 계약 이행 보증하더라도 추후에 계약 이행 청구는 할 수가 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뭐 수급사업자한테 지급보증서를 안 주고 있다가 수급사업자가 못할 것 같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지급보증서를 끊어주고 그 다음날 하도급 계약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 청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게 또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내어주지 않는 사는 원사업자는 이행보증서를 청구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4달 후에 뭐 넉 달 후에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2달짜리 지급보증서를 끊어주고 그걸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상 이행보증을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설령 추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제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지급보증할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파산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 이제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행연부가 불분명하다면 보증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지급이 보류될 수 있고. 보증기관 즉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나 이제 건설공제조합 같은 데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계약의 이행연부가 불명확해서 자료보완이 필요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요 지급기일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데 공사기간 연장한 지급보증서로 새롭게 끊어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대금이 증액됐을 때 증액된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조에서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내는 채무의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연장하지 않으면 조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반드시 연장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제7조에 보면은 요 약관인데요. 원두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공사 이행 기성급을 확정하기 위해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기성급을 확정해 줘야지 비로소 이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발주자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그럴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으로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해서 보증금을 지급해줘야지 발주자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액을 마냥 미루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급보증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 직접지급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직접지급 청구 사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건산법 제1호에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과 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로 되어 있고,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3자 간에 합의한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은 규정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산법에 따르면은 그 직접 지급의 뜻과 절차 방법을 명백하게 써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직접 지급 합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지급의 합의 절차 등등이 없이 그냥 직접 지급합니다라고만 쓰면 이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건산법에 따른 직접 지급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직접 지급을 하면 되지만, 건사법은 반드시 직접 지급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미리 합의해서 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호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한 부분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서로 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무런 통지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접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건사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 이상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그 다음에 파산 등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요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지급불능 사유라고 하면,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변제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규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수급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실상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 뭐 이 정도 사유로는 사실상 지급 보증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업 등록과 말소가 됐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폐업 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든지, 뭐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급불능에 해당할 수 있겠죠.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다, 기초법에 따른, 요거는 글쎄요, 그 우리 판례를 보면 하우스 판례 중에 워크아웃 그 자체가 도급계약에 정한 파산 지급불능 청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학업시험 판례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너무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근데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어음이나 아니면 외상매수채권 담보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불능은 전자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있겠죠. 근데 공사대금 지급에 가름해서 어음이 교부되고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사대금 지급에 가름해서 어음이 교부됐으니까 공사대금은 소멸했고 그래서 지급불능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외상매수채권 담보대출은 원사업자가 이제 외상매수채권 담보대출을 승인 내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이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태양건설의 사건에서는 최근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매달대 대출 상환이 다 승인된 것으로 보이고, 요거를 승인하지 않으면 이제 수급사업자 내지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이제 다시 도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도 처리가 나는, 예전에 대규모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최근에 당연스럽게도 그러진 않았다. 근데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채무관계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하는지 보면 이 하도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은 성립만 하면 그 즉시 채무관계가 소멸합니다. 그걸 하도법 제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건산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채무관계가 소멸합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건산법 제35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다라고 하면 그 하도급 기성 후에 직접 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에 합의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중간에 일단 지어놓고 그다음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청구권은 합의 시에 발생해 하고 그 합의 시 직접적으로 바로 그 즉시 소멸한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근데 건산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합의 시 발생하고 그걸 지급할 때 소멸하게 된다. 근데 거꾸로 처음부터 이제 직접 지급 합의를 하고 이후에 기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처음부터 직접 지급을 합의를 하면 그 즉시 발생기 소멸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걸 해석으로 그럴 경우는 이제 시공시에 직접 발생하고 소멸한다라고 좀 선회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사법이 적용되는 거래를 한다면 시공시에 발전하고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할 때 소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급사업자라든지 그러니까 원청 하청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이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 시기, 이 가압류할 수 있는 시기의 종기를 의미합니다. 요 지금 소멸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거래가 적용되는지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 파악에 따른 거래에 언제 청구가 적용하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결에는 법이 완전히 다르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업시험 판례에서는 요거는 하도급법에 따라서 제4조에 따라서 서로 상호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하도급법에 따라서 건산법이 적용되면 건산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수급사업자가 가압류한 이후에 직접지급 청구까지 한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본인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직접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이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에 직접지급 그 후에 아차 싶어서 다시 직접지급 청구를 했던 경우에 그 경우에 과연 이제 직접청구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접청구를 하기 전에 직불 청구를 하기 전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으면 직접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청구 청구를 한 본인이 직접 가압류를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냐라는 여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얄짤없이 그 경우도 안 된다. 그래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접 직불 청구는 본인이 단독으로 전부 이제 만족을 받는 것이고 이 가압류 절차, 일반적인 민사집행 절차를 들어가면 안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직불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불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가압류로 들어가서 나눠 먹어야 되는 아주 자승자박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접 지급한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한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우리 하고심 판례는 일단 도달의 시의 선호에 따라서 우여관계를 정하고 그 나머지는 안분 배당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수급사업자, 원사업자가 규모 언제 되는지 이런 걸 다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제 불확실로 변제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이게 나름대로 가장 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지급 보증을 했으므로 직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발주자의 주장. 이건 뭐냐면 발주자가 이제 직불 합의를 해줬어요. 원래는 그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지급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불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지급 합의를 해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돈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공제적 가서 보증기관에서 받으면 되죠. 왜 나한테 청구하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하고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오냐, 발주자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오냐, 보증기관 가서 받아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유는 뭐냐면 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공사대금을 60일을 하도급 거래가 적용되는 경우 60일을 경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려 15.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되는데 이런 거래 그러니까 15.5% 지연 이자를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한테 청구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판례 대법원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그렇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하였다라고 판시하고 뭐 통상적인 상사 이자 6%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준비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동현 변호사님이 부동산 PF 대출 위기에 빠진 시공사가 도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느냐, 시공사의 도산 절차와 관련한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세션을 담당하게 된 조동현 변호사입니다. 바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쌍방 미행 쌍무 계약과 공사대금 회수 방안, 그 다음에 도산 절차에서 도급 계약과 관련한 공익채권 또는 재단 채권의 취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최근 앞서 우현수 변호사님께서도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태형건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2012년에 제정되고 14년에 개정 작업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이 적용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보도된 태형건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 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각각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PF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서는 그 절차상 실사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실사 과정을 거칠 경우에 PF 사업장의 존속 또는 그 외 시공사 교체 또는 경공매 절차 등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의 경우에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협력업체로서는 채권 회수가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워크아웃 개시 후에 또는 워크아웃 개시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력업체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근본 세미나에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워크아웃 절차를 넘어서서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이르렀을 때 그 시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협력업체가 가지는 지위나 이해관계,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의 취급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인 시공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채무자를 회생 신청하거나 또는 파산 신청하는 채권자의 권리 내지는 채무자 스스로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는 절차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충북 제천에 있던 리조트 회사의 경우에도 워크아웃 진행 중에 회생 절차에 신청했던 사례가 있고 해당 절차를 저희 바른에서 수행해서 인가까지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 개시 신청을 고려해야 되는 담보권자가 있는 그 PF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채권자로는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 임금 채권자나 용역 수수료 채권자, 조세 채권자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협력업체가 하수급사로서 수급사인 시공사에 대해서 대체로 전형적인 일반 회생 채권자 내지는 파산 채권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 채권자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에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공사 도급 계약 형태를 전제로 한 협력업체를 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수급사인 협력업체는 수급사인 시공사에게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 의무가 있고, 수급사인 시공사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공사 대금 지급 의무가 쌍방 간에 각각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 그 잔존하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에서 실사 결과 존속 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대주단이 공사 대금을 지원합니다마는, 정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협력업체, 즉 채권자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시공사에 대해서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되는 채권이 얼마인지를 수동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동산 PF 사업 위기사업장 대응팀에서 2023년도 3월에 실시했던 웨비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네 번째 세션에서 협력업체가 채권자로서 시공사에 대해서 또는 시행사가 채권자로서 다양한 회생 절차 내지는 파산 절차에 대해서 가지는 지위를 시공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봐 주셔도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협력업체가 시공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채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을 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공익채권이라 함은 채무자 시공사가 회생 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위해서 인정되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채권이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개별적 법규에 따라서 인정되는 공익채권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실로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강력한데요.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이나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공익채권의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판례가 2004-3512 판결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법 제11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지 부분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상 관리인이 쌍방 미행 쌍무 계약에 대해서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전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을 포함해서 향후 공사대금 청구권 전부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익채권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 채권 역시도 공익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기준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각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 계약이나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단계에서는 채권자인 협력업체로서는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또 제2항에 따른, 특히 제2항에 따른 협력업체는 시공사의 법률상 관리인을 상대로 해서 공사 계약을 이행하라라는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최고를 했을 때 채무자인 시공사의 법률상 관리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즉 30일 이내, 최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을 때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이행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달리 도급 계약을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여전히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것인가 아니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인 그 채권자로서는 시공사에 대해서 회생 신청 또는 워크아웃 개시 신청 또는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전략적으로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회생 신청이 됐을 때는 공사 계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최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2016다 22만 1887호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유심히 연구하고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쌍방미행 쌍무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파산 절차에서 논의되는 파산법상의 33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절차에는 파산 절차와 달리 민법 674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파산 절차의 특칙으로서 회생 절차에는 동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상 관리인이 도급 계약을 해제를 선택하더라도 협력업체인 채권자는 그 해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파산 절차의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33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급계약과 재단 채권과 관련해서 논의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는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서 협력업체가 수시로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가 있었다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인 채권자 또는 채권자단이 채무자인 시공사에 대해서 파산 절차 신청을 했을 경우, 또는 채무자인 시공사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에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사계약상의 도급계약에 대한 채권이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 특히 재단 채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도급사인 발주자가 파산한 경우는 본 웨비나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 신청이 된 사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민법 67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 회생 절차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파산 절차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가 적용된다는 두 가지 큰 대별된다는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335조, 337조가 중요한 규정이 되겠고, 재단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규정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급사,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335조가 적용되고, 동일하게 쌍방 미행 쌍무 계약에 대해서 해제 또는 이행의 선택권이 파산 관제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쌍방 미행 쌍무 계약에 예를 들어 공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협력업체인 상대방은 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 채권자로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매우 특이한 규정인데 회생 절차와 다르다 하는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기성고에 대응하는 보수는 파산 재단을 구성하고, 이 보수와 협력업체인 상대방의 파산 재단에 가지는 지체 상금 등의 손해배상 채권과 통상 정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또한 파산 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력업체는 회생 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단 채권, 즉 우선 변제되고 수시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력업체, 즉 채권자인 우리 협력업체들은 관제인을 상대로 해서 또 워크아웃 진행 절차 진행 중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면서 재단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단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채권 신고 또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 관제인에게 재단 채권을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를 반드시 알리는 것이 배당받을 때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본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4개의 세션을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시간은 팀장인 제가 오늘 4가지 이 발표를 해주신 세션의 총평과 함께 인사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일몰되어서 소멸했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다시 제정이 되었지요. 이와 관련해서 기초법의 구체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자율협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시공사 교체 시 보증 채무의 면제 여부, 그리고 기초법상 부실 PF 대출 채권 양수인의 지위와 관련한 그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권 부여 여부, 그리고 기초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또 책임 범위, 이런 쟁점들이 지금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의 결과가 나오면 추후 저희 팀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거쳐 추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PF 대출 시 시공사의 책임 준공 약정에 따른 리스크가 신탁회사로 전이되는 상황의 법률 관계를 살펴주셨습니다. 신탁회사로부터 책임 준공 확약을 받은 PF 대주단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최근에 최초로 제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공사비 증가와 함께 신탁사의 그 책임 준공 확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단히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은 그 부동산 PF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하수구빈이 그 공사 대금을 누구에게 어떠한 요건으로 청구하는지, 이에 관한 그 법률상 규정된 요건과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부실 시공사가 도산 절차,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이 시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공사비 채권을 보유하는 협력업체가 최대한의 채권 회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셔서 장시간 발표를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담당해 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한 이슈와 내용들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위기와 관련한 매우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담고 있어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은 참가 신청하셨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 팀의 진행 요원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적절히 편집한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어진 PF 대출 사업장에서 PF 대출 위기 상황별 대응 방안이 참석자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PF 대출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자문 또는 소송 건이 있으실 경우 준비된 저희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